제가 감옥에 있을 때 TV를 보니까 젊은 들이 나와서 예, 예. 아유 공개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안보는 미국 붙잡고 살고 경제는 중국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걸 뭐 노골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말이 맞습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 유행했던 말인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10년 동안 또 됐습니다. 아. 그 된 거가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이 중국을 저거 저놈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저놈을 키워줘야 되겠죠. 키웠어. 그리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낭만주의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우리가 그 미국 사람, 뭐 미국 외교 정책 이제 이론이 많은데 그 영어로는 리버럴 헤지모니라고 그럽니다. 그 자유주의적 패권주의자들, 미국이 세계를 다 끌어갈 수 있어. 중국은 우리가 이렇게 잘 길러주고 우리가 도닥거려주면은 우리 말 잘 들을 거야. 그리고 그놈들이 커봤자 힘이 커봤자 다 우리가 짜놓은 그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거야. 네. 걱정할 게 없어. 네. 그거 10년 동안은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안미경중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쁘다 그러고 키워주는데 우리 거기서 장사해서 돈 벌면 되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중국이 민주국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돈 벌었다고 무기 만들고 미국한테 댐비했다고 그러네. 인격은 안 되는데 돈은 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꾼 것이 네. 기점이 2016년으로 칩니다.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오. 2016년 무렵에 그 오바마 끝날 무렵에 이거 어떻게 이거 중국한테 잘못하면 당하겠네라는 생각을 미국도 하기 시작했고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이거 가만 놔뒀다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10년 동안은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뭐 말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말이 됐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제 부셔버리겠다 그러는 겁니다. 네. 저거 더 길러줬다가는 미국한테 도전 국가가 되기 때문에 붕괴시켜 버려야 되겠어. 지금 미국이 중국 경제를 그 붕괴시키는 작전입니다. 아니 근데 그 미국도 조금 옹졸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에 미국이 해왔던 세계 질서 예, 또 경제 뭐 정치 다 분야를 중국한테 넘겨주고 미국은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제 정치에서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코미디언 프로 중에 그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라는 말 있죠. 아, 예. 그 국제 정치에서 1등하고 2등은 하늘 땅입니다. 그 1등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1등인데 지금 현재 네. 1등이라는 거는 그냥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세계의 흐르는 방향을 미국식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하는 이데올로기, 미국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 그거로 세계를 이제 끌어가겠다는 건데 네. 중국이 1등이 되면은 미국은 자기 삶의 방식을 뺏기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도무지 그 허용 불능입니다. 그 중에 제1구호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자유와 민주, 네. 그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미국은 그냥 프리덤, 이게 자유죠. 자유. 그리고 민주. 근데 그 중국의 그 1대1로란 말이 그 뭐 하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그게 그 국가 전략인데 네. 저는 이제 조금 그 군사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그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일단 중국이 그 제3세계에 투자를 하고 네. 그 중국의 그 경제권으로 엮어놓고 하는 전략인데 그 길을 두 개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1대1로라는 거가 길을 두 개 만든다는 길을 두 개 소리인데 만든다. 하나는 바닷길, 하나는 땅길입니다. 하하. 그래서 1대1로 해서 그 그렇구나. 뭐 저 철도 만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중동 석유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100% 미국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더 커졌을 때 미국하고 싸움을 붙으면 바다가 차단당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오는 석유가 다 막힙니다. 길 하나 더 있으면은 그 다 막히는 압박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최후 목표는 전 세계를 자기들 지배죠. 전 세계 지배죠.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충돌을 안 할 수가 결국 없어요. 충돌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주제로 이제 사회인데 네. 이제 그 군사, 경제, 사회 분야. 결국은 사회 분야는 이 시스템 아닙니까? 네. 자유민주주의. 네.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의 그 사회 구조, 특별히 정치 구조, 네. 여기에 기여한 것은 뭐 절대적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5.16을 한번 회고를 해보면은 그때 이제 그냥 그 민간인 학자들은 무식한 군인 놈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군인이 우리나라 장교단이 학벌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그 육군 소위 이상의 평균 학벌이 대졸이 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줄 소위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석사 박사들도 많고. 그러네요. 근데 한 집단의 평균 학벌이 대학이 넘는 것이 네. 없습니다. 별로 없네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네요. 대학 교수들이야 너무 그러겠지만은 어느 한 집단이 대학. 근데 그 60년대 초반 네. 그때는 미국 가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 제일 많은 집단이 군부였습니다. 당연히 군부가 이제 이 나라를 끌어가겠다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근래 요즘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 단기 그렇죠. 코스로 갔다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미국을 가서 미국식 그 합리주의, 네. 미국식 경영 방식, 네. 뭐 미국 제도 이것을 배워온 사람이 제일 많은 집단이 군부였고, 근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한국이 이제 미국이라는 그 체제에 편입되면서부터 네. 그 미국식 자유주의, 미국식 개방주의, 그렇죠. 기독교, 네. 그리고 이런 합리주의,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서구화된 나라를 한국으로 칩니다. 너희들이 가장 서양적이야. 그래서 네, 네. 뭐 물론 이제 서구라는 것을 뭐 동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현대화, 네. 합리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미국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동양에서는 제일 앞서 나가는 나라로 치는 거가 그 미국의 영향을 가장 진하게 받은 거죠. 그렇군요. 그 유학도 네, 압도적인 맞아요. 다수가 미국 갔다 오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네.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하는 사고 방식이 상당히 그 미국식 합리주의를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세계 이렇게 좀 다니고 이렇게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이 구조가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가 이 대한민국은요 뭐 지 멋대로 떠들잖아요. 뭐 그렇죠. 다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네. 자유화되고 조직화되고 네. 하여간 제 친구 그 미국 친구가 이제 부인은 한국 사람인데 네. 이 친구는 미국을 가면은 그냥 거기서 못 살고 와요. 허허, 와서 몇 년 있다가 또 갔다가 또 오고 그러는 친구인데 네. 한 번은 너는 왜 자꾸 이렇게 한국을 자주 오냐 그랬더니 네. 한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대요. 이야. 그래서 한국이 왜 살기 좋은 거 하나 예를 들어보랬더니 네. 비 오는 날 우산을 배달해 주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주문할 수 있는 나라라면서. 참. 그리고 친구들하고 미국에서 네. 뭐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같이 밥 먹는 게 좋다라고 그러고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한국이 대단히 괜찮은 나라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또 자유도 그게 이제 이 대통령제가 우리가 미국과는 거의 같거든요. 맞아요. 국회도 뭐 미국하고 거의 같은 똑같잖아요. 식이고. 예,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토대를 쌓아놓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 네. 이거 한미 동맹이 없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판박이로 만들어 놓은 거죠, 미국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좀 아시는 분들, 교수님까지 마찬가지, 뭐 가르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미국 가서 유학해서 거기 가서 배워와 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 교수들이 네. 뭐 솔직히 말해서 네. 자기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네. 미국 거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거가 아니라고 대답하기 곤란할 정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압도하는 걸 보고 그거 뭐 식민지 그런 거가 아니라 네. 학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 진리는 유니버설한 거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제일 빨리 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빨리 배워서 이제 가르치고 또 뭐 더 최고는 우리 거를 만드는 것이 제일 목적이겠죠. 심지어 보니까요 주사파 그다음에 대깨문 그쪽의 지도자들도 애들은 미국에다 유학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데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다섯 번째 분야로 이제 문화 분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방송이라든지 또 애들 춤추는 거라든지 지금 뭐 BTS인가 그 뭐 방탄소년단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그 밑바닥에는 한미동맹이 깔려 있었던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이제 한류 그러는데 네, 네. 뭐 옛날에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미국 갔더니만은 그때 그 뭐냐 저 강남 스타일 네. 그 미국 아이들이 전부 그 춤 추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무슨 미국 세미나를 갔는데 네. 그 호텔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호텔에 중고등학생들 같아요. 네. 그 미국 뭐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했는데 네. 그 노래 그 강남 스타일을 다 춤을 추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네. 우리 보고서 혹시 그 한국에서 왔냐고 강남 스타일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왔다 그랬더니 아 뭐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죠 한류가 아니라 네. 그게 우리나라가 미국류에 적응을 해서 세계로 판 겁니다. 다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계화, 네. 세계화가 소위 말해서 요새 미국화인데 우리가 거기 올라탔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로 나간 거예요. 좀 비참한 얘기지만은 60년대, 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는 그 무슨 공연하고 뭐 노래 부르는 다 미국 무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래가지고 예 그것이 우리 또 사회에 나와서 재만들어서 드디어 BTS 같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또 뭐 그 같은 문화 분야지만은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이 골프 여자애들 쳤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뭐 1등, 2등, 3등, 10등까지 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그 집중을 잘하니까 그 네. 한 분야에 이게 전부 한미 동맹이 그동안 70년 동안에 밑받침했기 때문에 골프도 우승하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박찬호 또 야구도 가서 하고 그 야구는 네. 그야말로 미국적인 운동인데 그러니까요. 그 한국 사람들 뭐 예. 그 미국 문화, 미국 스포츠 이런 거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기라성 같은 뭐 저 유현진도 있고 또 축구하는 손흥민도 있고 그 밑바닥에 또 옛날에 또 그 스케이트 차는 뭐 김연아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한국이 스포츠 분야 각 분야에서 세계를 이제 정상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그렇죠. 가는데 각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그냥 속된 말로 백이라는 말 있잖아요. 백. 네. 백이 돼준 것이죠. 미국이. 그렇죠. 세계 어디 가도 한국을 이제 자기 편으로 쳐주고 야. 뭐 이게 쉬운 얘기로 우리가 그 유조선이 네. 사우디 가서 석유시로 오는데 그 현금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네. 그냥 카드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는 미국이 허락해 준 나라만 해줍니다. 그렇구나. 아무한테나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야, 참. 그러니까 미국이 다 이렇게 백이 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뭐 저보고 너는 이렇게 한미 동맹만 강화하고 우리 독립 그런데 네. 미국도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45개의 동맹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미국을 이제 동맹하지만. 유일한 동맹국으로 치는데 네. 미국은 전 세계를 지켜야 되니까 네. 45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나라다 어느 나라든지 이제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은 네. 그 무서움에서부터 탈피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무섭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무서우니까. 근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쓰면 됩니다. 일단 자기 힘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네. 내 힘이 길러지면은 덜 무서워집니다. 근데 자기 힘을 기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내 힘을 늘리는 거. 네. 하나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그런데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국력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를 네. 한국이 같은 편으로 삼으면은 이거는 뭐 천군 만마가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방법이 위험, 무서움을 줄이는 거.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 나를 때릴 것 같은 사람한테 나 때리지 그렇죠. 말라고 우리가 가서 네. 그게 외교죠. 그래서 안보 외교인데 안보는 나의 힘을 늘리는 것. 그 방법이. 네. 그 안보의 목표는 무서움을 줄이는 것. 그거죠. 근데 거기서 동맹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공한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국가가 한 단계 올라갔던 결정적 행사 188 올림픽이라든지 또 월드컵 이런 것들도 밑바닥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서 60년대 그 미국의 이제 사무엘 한팅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가 네. 60년에 보니까 가나하고 한국이 동급이더라 이거예요. 참 기가 가나하고 막힌- 한국이 동급인데 네. 60년 후에 보니까 한국은 지금 세계 10등에 올라와 있는데 가나는 그대로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하.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분이 한나를 미스했는데 그분은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 문화 이것이 우월했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한미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나는 그런 게 없었고. 네. 그 차이입니다. 맞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론적으로 또 뭐 국제 외교학적으로 이제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걸 뭐 이제 유지하는 것이 뭐 조약 그때 맺은 거 네. 어떤 이론도 있고 학문도 있고 있는데 실제적인 한미 동맹을 현실 속에서 유지시키는 실제 사건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거. 그것이 결정적이죠. 그 결정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예.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종이 네. 그 한미 방위 조약이 네. 종이로 인쇄하면 한 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 이렇게 조약이 6개 조약인데 네. 1서부터 6까지 하면은 네. 요거 한 페이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읽어보면은 불실한 데가 많습니다. 이건 뭐 구멍이 많이 보이네.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그걸 다 상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여기 미군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각 분야별로 국방이라든지 경제, 사회, 교육, 뭐 문화, 또 스포츠, 뭐 전체 이 모든 것들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미동맹에 대한 상징적, 현실적 사건으로 이제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맺을 때는 안보를 위해서 맺었는데 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맺었는데 그것이 이게 펼쳐 나간 겁니다. 여러 분야로. 네. 그래서 이제 미군 보고 농구도 배웠고 네. 뭐 야구도 배웠고 네. 음악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영어 네. 배우고 우리 전만 하더라도 미군 방송 보고 영어 공부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 그때 한 너댓 개밖에 안 됐을 때 뭐 KBS, MBC 뭐 이렇게 나오고 AFKN이 있었거든요. 영어 공부한다고 그거들 다 듣고 그랬죠. 그러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 안에 뭐 거기는 이제 정치 모든 경제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 결국 근데 요즘 주한미군 나가라고 지금 그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그 일부 뭐 네. 그 주한미군의 어떤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그게 있는 것이 무슨 자존의 문제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가 네. 심지어는 한미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잘 모르고 아니 전쟁 나면은 미군이 지휘하는 것이 우리가 독립국이냐? 미군이 지휘하라고 우리 대통령이 허락해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문건 다 읽어보면. 정말 그 미군이 지휘하는 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못해먹겠다 그러면 네.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전쟁 났다고 자동으로 미군이 전쟁 났으니까 내가 지휘할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한국 대통령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시 작동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있는데 평시에는 우리나라 군대를 당연히 대한민국의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휘하지만 전쟁이 딱 났다. 네. 전쟁이 나면 그 전쟁 수행은 우리나라 군대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네. 예, 첨단 무기도 동원돼야 되고 또 실제로 또 병력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미국이 전쟁을 지휘한다. 이게 이제 전시 작동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도 6개월 동안 제가 감옥 안에서 공부한 게 많아요. 감옥을 한번 가볼만 하더라고요. 생각이 깊어지고. 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예, 생각이 깊어지고 또 거기 들어가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 속에서 얻는 지식은 또 다른 지식하고 또 깊이가 다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막 TV에서 토론하는 거 이제 저 감옥에도 텔레비전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이 정부가 또 이 정부 중에서도 그쪽 편에 든 그 교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라도 있으니까 야 저는 저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뭐냐면 전시 작동권은 노태우 정부 때 그걸 시작한 건데 왜 우리가 지금 그걸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왜 전시 작동권을 또 반대하느냐? 그 우파 저 교수님들과 지도자들이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노태우 때 전시 작동권, 노태우, 김영삼, 뭐 이명박 이런 또 박근혜까지도 이제 내려오면서 박근혜는 태클을 걸었지만은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좌파 정부가 주사파 정부가 하니까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그럴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는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노태우 때의 전시작통권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했던 것은 북한이 연평도라든지 천안함 사고
이런 걸 때릴 때 우리는 또 미국의 동의 없이 보복을 못하니까 이거 저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지작전권을 찾아오면 북한이 겁먹겠다. 이제는 미국의 동의 없이 바로 때려버리니까 그냥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찾아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 오히려요. 지금은 전지작전을 왜 찾아오려고 그러냐? 항복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의 시비 걸면 항복하려고. 어때 이 말이 좀. 우리 목사님이 확실히 그런 면에서 탁월한데 네.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는 네.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전 통제권은 평시나 전시나 미군이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이 연평도를 때렸을 때 만약 그때 그렇죠. 한국군이 반격을 하기가 미국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죠. 예. 뭐 모든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이 그냥 때릴 수가 있으면은 네. 북한이 한국군이 때리는 거는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노태우 때 이제 그 개념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하고 평시가 완전히 구분된 것이 네. 이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미국이 평시에는 니네가 해.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하거나 백운을 공격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겁니다. 네. 미군 허락 안 받고.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도 우리가 네.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다 갖고 오는 건데 그거를 미국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네. 전쟁이 나도 우리가 네. 다 할게 그랬더니 미국이 놀랍게도 그래 가져가 그랬습니다. 빨리 와. 가져가 그랬습니다. 오. 그래서 빨리 가져 그래서 오히려 네. 놀래가지고 아니 조금만 더 사실은 미군이 달라고 그러니까 주겠다고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게 맨 처음에는. 참나. 아니 전쟁에 나면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달라니까 미국이 주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조건부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추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네. 미군은 그럽니다. 너희들이 능력을 갖추면은 가져가. 근데 그냥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가면은 전쟁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능력을 검증하겠다 미국이.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검증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능력을 검증하려면은 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선다면은 훈련하지 말자라고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검증하는 검증 실험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나 정말나. 그러면서도 지금 저 전시작전권을 지금 빨리 가져올 그렇죠. 그 가져오겠다는 거는 전쟁 나도 괜찮다는 소리로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뭐냐면은 전시에 미군이 지휘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그 미군이 있음으로써 전쟁 자체가 억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 덤비면 죽어 하는. 네. 근데 미군이 전시작전 통제를 하게 되면은 한국군 70만이 전쟁 나면 미군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어떻게 당해서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 안전장치를 벗겨놓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주문 안 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 안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항복해버리고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한반도에서 나는 전쟁은 재래식 전쟁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 개입할 수 있고 큰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큰 거를 미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학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사람들 뭐 최근에 왔던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전부 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넘겨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특별히 문재인 정부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저는요, 뭐 이건 난 의심을 지울 길이 없는데 지금 현재 그 북한의 김여정 그 참 나이도 어린 애가 말이죠. 지금 북한 상황은 오리무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15일 날 김정은이 저 금수산 궁전 가서 자기 그 할아버지 거기 참배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 이후에 북한에서 나온 일들이 전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에 입각해서 북한은 2인자가 없습니다. 2인자가 있는 나라를 어떻게 그 1인 독재 체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2인자는 장성택처럼 이렇게 죽는 거예요, 불쌍하게. 근데 뭐 위임 통치한다 이런 거가 지금 전부 애매합니다.